예, 앞서 들으신 대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적용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다든가 뭘 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진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고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좀 쪼개서 한 분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 대출 규제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이 대출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집값 안정에 직효약이 될지 얘기를 이재문 소장과 함께 또 얘기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기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종훈 위원장이 DS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좀 했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라는 말이 사실상 좀 낯설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조달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이제 정하는 데서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는 건데요. 네. 총 부채에 자기가 매달 우리가 이자도 내지만은 원금도 이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능력을 보장하고 하는 것이 이 DSR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득 중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DSR을 뭐 앞서 저희 뭐 기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70에서 80%로 낮추겠다라는 그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20-30%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요번에 DSR 적용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되는데요. 대출자 입장에서의 DSR 적용이 있고, 예. 은행의 입장에서도 DSR 고위험의 DSR에 있는 그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대략 그 DSR을 100% 정도만 이상 되면 좀 고위험으로 봤는데 금융위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 70 내지 80%도 고위험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전체 대출 중에서 10 내지 20%로 막는 이렇게 하게 좀 해보겠다고 해서 대출자 입장과 은행 입장 두 가지를 전부 관리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을 이제 18일날 발표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는 게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더 해주는 게 그만큼 이제 제한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대출은 부동산 때문에 대출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외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이렇게 계속 규제하는 정책, 물론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른 실물 경제, 우리 실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시는지요? 요게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 잡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안정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좋지 않게 주면 이것은 더욱더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특히 고 DSR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또 일반 가게들, 서민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왜냐 결혼 자금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퇴직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또 고령층들은 이제 소득 대비 이자에 지금까지 냈던 것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을 막겠다고 DSR을 도입하고 그걸 강화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경제의 하강 국면에 더욱더 힘들게 이게 더욱더 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영향이 되는 거죠, 경기에. 그렇죠. 이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최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RTI 얘기도 좀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들 이제 문제인데 임대업자들, 자영업자들 이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물론 그동안의 전세 자금이라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좀 전용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게를 연장하고 해왔던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막히면은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근근히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예. 아주 힘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연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에 부닥쳐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 자금의 이 흐름이 막히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이 그 자영업자 폐업을 이어지는 등 어려운 환경에 오고 여러 또 고용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예외적인 사항들도 면밀히 보고 이런 분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 DSR 강화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동산만 잡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도 체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가 부동산만 보더라도 사실 돈 많은 사람들, 일단 현금으로 뭐 5억, 10억씩 이렇게 질러서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근데 결국 이게 좀 이런 대출 규제가 서민들, 그러니까 자금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사람한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사후적으로 뭐 금융만 조인다고 그것이 모든 게 해결됐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동산은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이러한 금융 정책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자 하는 것은 너무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금융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의 경제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기 한데 이 금융이 막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좋지 못하게 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전환하거나 또한 가계적으로 요새는 또 가을에 결혼 자금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옥죄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면밀히 이렇게 살펴서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대 홍기용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이제 그만큼 미치는 영향의 파장이 그 범위가 넓다라는 점을 좀 정책 당국에서 조금 더 유념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신데요. 지금부터 이런 대출 규제 상황이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따져 보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9.13 대책 후속 대책의 몇 가지 시행령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실제 시장 영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부동산연구소 이재문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출 얘기부터 조금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대책과 관련돼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단 관심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DSR 같은 경우 총부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DSR 비중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의 일부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좀 보완책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1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제책이라든지 서민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출을 죄는 게 사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긴 한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그 DSR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증가율도 낮춰야 되지만 가계부채도 감소시켜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떤 구조로 가 있는데 현재까지 DSR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이 돼서 시범 시행이 되고 있죠. DSR 기준을 이제 100으로 잡아서 이제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DSR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그 기준을 이제 한 70에서 90%로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지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70 또는 이제 90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고 DSR의 기준을 지금 100%에서 70%나 또는 80%로 낮추고 그다음에 그런 고 DSR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20-30%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를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은행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대출 총량을 이제 갖춰서 이제 관리 지표를 뭐 예를 들어서 고 DSR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대출액의 한 뭐 10% 또는 20% 내외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 운영 자체와 판단은 이제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어떤 의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 뭐 9.13 대책이 영향을 좀 뭐 어느 정도 좀 뭐 효과적으로 미쳐서 좀 시장이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더 가거나 더 내리고 이를테면 집값이 현재 서울 집값만 해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증가폭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이제 뭐 하락세로 돌아서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정도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혹시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DSR 그다음에 RTI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이런 그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래량과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제 어떤 반발 개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국지적에서는 이제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지적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 그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이라고 보셔야죠. 예를 서울에서도 최근에 2018년 이 주택 가격을 뛸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혀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뭐 강남 4구나 마용성이나 뭐 이제 이런 관심 받는 지역들의 어떤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추경 매수에 따라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그냥 뭐 거래량도 뜸했던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좀 모호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부분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어떤 주택 가격의 변화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라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어디는 오르고 또 어디는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동안 사실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강남이나 마용성이 이제 많이 올랐고 왜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 뭐 노원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뭐 저 은평 쪽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들이 왜 좀 따라가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뒤따라 붙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오른 데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건가 보군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10월 이후의 국면, 그러니까 4분기 이후의 국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좀 이제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다라는 그거 하나인데 그 풍부한 유동성이 현재까지 저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싼 어떤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그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가격이 좀 낮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덜 올랐으면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중 부동자금들은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인위적으로 가서 이제 어떤 거품을 야기하거나 어떤 그 매수세를 이제
증진시키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예. 그다음에 RTI하고 이번에 이제 DSR까지 이제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꺾였다라고 보면 비이성적인 가격 추이를 보였거나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미친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이런 장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떠한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시 이제 인위적으로 살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집값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친 집값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집값이 진짜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를 때 항상 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했던 얘기가 시중 유동성이 뭐 네. 1,0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중 유동성이 그 사이에 그 뭐 집들가 올리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시중 유동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 네, 텐데. 그 유동성이 증가한 것만큼 가계 부채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시중에 남아도는 이 유동성이라는 그 돈들이 어떤 소득이 증가하고 뭐를 해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서 남아도는 잉여자금이라기보다는 대출에 기인된 그런 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상당 부분 지금 주택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거품이라든지 어떤 광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지난 그 2017년 네. 이후보다는 상당히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이제 강화되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저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시중 유동성이라는 게 그런 일종의 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 네.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런 시중 유동성, 과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지켜하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게 또 과한 집값 상승을 이제 더 이상 원인이 차단하는 됐었지만 이제 어느 이유도 정도 되겠고. 차단이 된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없지만 대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넘어야 되는 이제 장애들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죠. 그 오늘 국회 통과한 그 시행령 뭐 관련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고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공제해 준다 이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 좀 포함이 있는데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게 9억인데 이게 공시지가 9억인데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9억입니까? 예. 그러면 9억 정도 되는 주택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2년 정도만 실제로 거주하면은 그런 세금 면제해 준다. 일부 세금을 이제 공제해 준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서부터 그렇죠. 해당이 되거든요. 3년 이상서부터 이제 10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최대가 이제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데요. 이제 9억 원 이상의 어떠한 주택들이 이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고요. 네. 2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예,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장기 특별 공제에 이제 30%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2020년 이제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겨냥한 어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배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몸은 하나인데 거주 요건을 채우려 그러면 2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2년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글쎄요. 이제 어떤 중과보다는 이제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80%를 배제하고서 55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5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양도세 부담액이 좀 커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나중에 팔아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서 남기는 어떤 차익의 극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나온 9.13 대책 뭐 그 전 대책도 그렇고 9.13 대책도 그렇고 이번 대출 규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도 팔 때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뭐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만 많이 남기고 이런 식의 기존 관행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고요. 회피하기에 이제 조금 힘든 세상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지금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하거든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의 LTI라든지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시켜주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지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LTV나 DTR까지도 강화하고 다시 여기에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RTI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선뜻 뛰어들기에는 조금 이제 좀 그렇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증가돼 있었던 어떤 부동산 투자 열기라든지 이런 광풍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이제 확실한 계기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